귀하신 예비인들이 오셔서 원래 일정이 이제 안 계셔서 오실 수 있는 분들도 계셨는데 부득이하게 못 오신 분도 계시고 현재 자리에 계시는 예비인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 지원 확인 절차를 거쳐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예비인 소개 및 축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택구 행정부시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부시장 이택구입니다. 오늘 보니까 주로 국화아파트 주민 여러분들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형님들 집은 이제 국화라이프를 줬고 부모님들은 또 신동아에서도 사셨고 저도 이제 수정 한마을로 다 살아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예전에 가장동 중앙아파트에 제가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그때 거기 재건축 그 조합이 만들어져가지고 재건축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집이 받아서 나갔는데 한 7년 걸려서 이제 개발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는데 보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여러 의견들이 또 상황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굉장히 조합 측에서도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이주비 지급을 해서 나가고 하는 그 과정들이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과정이 그리 쉽지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합 구성하시고 그 다른 이해관계를 어떻게 잘 조율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토론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재건축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리모델링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또 나는 그런 거 두 가지 다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노계획도시 정비를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삶의 그 질 측면에서 볼 때도요. 분명히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정비가 돼야 되는데 현재 관련 법안들이 10건 이상이 국회에 선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국회 사정상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아마 11월 금년 안에는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우리 박봉기 의원님께서 아마 국회 쪽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 관련되는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에 그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큰 틀에서 제도적으로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안전진단을 완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담길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시의 그 여건에 맞게끔 방향을 잡아나가느냐는 큰 틀에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둔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노계획도시를 잘 정비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서로 반목하거나 이렇게 갈등을 빚어가지고 이 부분이 오히려 화합을 해치거나 또 아니면 이 절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지혜롭게 피해나가면서 의견을 잘 모아나가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것 같고요. 지분별로 다르고 또 위치별로 다르고 또 재건축 이후에 학교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향이 좀 잡혀나가는 과정에 따라서 주민 여러분들과 또 뵙고 공청회도 갖고 여러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의견 잘 조율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하시기로 하셨었는데요. 대전 서구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이신 양홍규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급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임에 어떠한 뜻을 갖고 오신지 잘 익히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승근 위원장님이 중심이 돼서 국가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19대 때 국회에 등원을 했는데 20대 때에 수직 증축 혹은 수평 증축이 가능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었지만 그때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까 이택구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국회 한 10여 건의 수직 증축이든 또 수평 증축이든 리모델링을 조금 더 용적률의 문제라든지 또는 안전진단의 문제에서 조금 더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전국에 많은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없더라도 전국적으로 많은 리모델링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 조건 속에서 성공한 리모델링의 사례들은 대단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실제로 재건축에는 연한이 있고 여러 가지 규제가 더 크며 충분히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건축에 버금가는 효과들을 낼 수 있는데 굳이 다 헐고 하는 그런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론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을 찬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뭐 재건축을 원하느냐, 리모델링을 원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남는 걸 원하느냐의 문제는 소위 말해서 갈등과 모순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주민들의 절대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보다 현실성 있는 그러한 방안,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 그대로 설득력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보다 다수, 절대 다수를 선점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 연한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고율의 그런 고이자율의 금리 부담으로 인한 여러 가지 금융 비용들이 꽤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의 장점 중에 하나는 실제로 강력하게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보면 얼마든지 협상 조건에서 능히 그것은 딜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지역의 높은 인도를 자랑하는 국가아파트 여러 주민 여러분들께서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루셔가지고 보다 쾌적한 서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익을 담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에서도 부시장이 나오고 있지만 용적률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과감한 그런 정책이 내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고 국회의원과 함께 이렇게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토론회 되길 빌겠고요. 제가 또 여러 이슈가 있어가지고 서울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듣는 걸로 하고 제가 먼저 이석하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서구 부위원님께서 좀 참석해 주셨는데요. 네, 잠시 호명만 하면 좀 박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미자 부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역시 서구 부위원이신 박용준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역시 서구 신혜영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국화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분들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일어나 주시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외부인께서 그 엑스포아파트 전기수 추진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황실타운 아파트 하영훈 추진위원님께서도 역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 우리 아직 일찍 화장해 계십니다. 네, 이상으로 그 내빈 소개와 축사는 마무리하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이번 달에만 2번이나 서구청장님 표창을 받으신 이승근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장 이승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승산삼동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산삼동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첫째로는 저의 오랜 추억이 깃들어 있는 동네이고, 둘째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모두 있는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승산삼동 앞으로는 대전시의 발전을 위한 도전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개회사를 먼저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저 서대도 이제 개인적인 일정으로 이제 서울로 올라가셔야 된다고 하셔서 먼저 내빈 소개부터 진행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리모델링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은 누구나 익숙하지만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고요. 모든 국화 아파트 최고의 해법은 리모델링이 정답입니다. 국화 동성, 국화 우성, 국화 라인, 국화 신도가, 국화 한신 등 5개 중소형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국화 아파트. 그동안 대전 아파트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학원 간인 대전 1호선역과의 거리로 인한 입지 차이로 인해 안타깝게도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화 아파트는 대전 1등 중학교의 문정중학교와 삼천초등학교가 바로 단지 옆에 있어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학생권 프리미엄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3,300여 세대 초대형 대단지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2027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개통되면 국화 아파트는 트램 분산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프리미엄 입지 조건까지 갖추게 돼 입지 가치가 급상승하게 되므로 국화 아파트가 리모델링만 된다면 향후 군산동 아파트 시세를 선도하는 1등 대전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콘크리트 노후화로 인한 균열 벽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매일 치러야 하는 주차 전쟁, 녹슨 배관 등 시설 노후화로 인해 국가 아파트는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의 개선 방법을 두고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저울질하면서 우리 국가 아파트가 30년이 됐는데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이대로 살다가 재건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지금부터 최소 20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설사 20년 이상이 지나 안전진단이 통과되더라도 기반 시설과 임대아파트를 기부 체납한 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현재 소유한 평형보다 더 작은 평형에 입주할 수밖에 없어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리모델링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인근 노후 단지들이 우리 국가 아파트보다 먼저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한다면 우리 국가 아파트는 또다시 인근 단지에 비해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가 아파트가 인근 단지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지금 빨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소유주님께서 리모델링 사업 결의서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야만 빨리 조합을 설립해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재산 가치와 여러분의 자부심을 동시에 높여줄 최고의 해법은 바로 리모델링 사업뿐입니다. 국가 아파트는 이제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면 세대 전후면 수평 증축으로 기존 세대 전용 면적이 10% 증가하고 발코니 확장과 안목지수 적용으로 세대당 약 10평에서 18.3평의 면적이 추가로 증가하므로 지금 살고 계신 집보다 더 넓고 풍족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면 일조권과 조망권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기존 2910세대가 별도 증축으로 최대 436세대가 늘어난 3300여 세대 대단지로 다시 태어납니다. 늘어나는 세대를 일반 분양하면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합니다. 국가 아파트는 리모델링으로 대전 최고의 명품 단지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면 기존의 낡고 허름한 모습이 대전의 자부심을 넘어 1등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압도적인 랜드마크 외관 디자인, 단지의 자부심이 되는 웅장한 스케일의 주출입구 문주, 전천세대 프라이버시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동 한계층 필로티 설계는 국가 아파트의 외관 특화는 대전의 미래를 보여주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외관 특화는 조합 설립 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의 독자적인 프리미엄 브랜드 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면 자동차로 빼곡했던 지상 주차장은 100%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차가 사라진 지상에는 녹지 공간이 조성됩니다. 휴양지 감성을 한껏 끌어올린 포레스트 가든, 단지를 이어주는 사계절 중앙 산책로, 단지 전체를 순환하는 건강 산책로, 솔향기로 힐링되는 솔속 정원, 청량감으로 휴식을 즐기는 수경공원, 모래정원, 야생화가 만발한
싱그러운 야생화 정원, 피톤치들이 가득한 자작나무숲 산책 정원, 아파트를 산책하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포켓 쉼터, 아이들의 감성을 키워주는 어린이 놀이터 등 작품 같은 조경들은 하이엔드 아파트의 정점을 완성합니다. 우리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며 턱없이 부족했던 주민 공동시설이 명품 커뮤니티로 새롭게 바뀝니다. 용적률 풍요 확보를 위해 지하 1층 썬큰 가든 주변으로 커뮤니티를 디자인하였고, 썬큰 커뮤니티를 순환하는 지하 주차장 계획으로 커뮤니티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양한 운동기구와 시설을 갖춘 피트니스 센터, 에어로빅, 요가 등 단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GX룸,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실내 골프 연습장, 차 한 잔의 여유,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북카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센터 등 고품격 커뮤니티는 소유주님의 만족과 자부심을 한껏 높여줍니다. 최고급 단지를 판단하는 하늘 위 휴식 공간, 웅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계획하여 단지의 품격과 프리미엄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며 협소하고 불편했던 기존의 주차장은 100% 지하로 이동합니다. 전기차 세대 증가로 실용성이 높아진 전기차 충전 시스템, 자동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해 외부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는 주차 관제 시스템, 택배 차량 출입에도 문제없도록 지하 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설계, 기존 주차장보다 더 넓어진 광폭 주차장, 모든 세대가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해 각 세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더욱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차 공간을 지하 3층까지 확장해 세대당 2.02대 총 6,750대 넉넉한 주차 공간으로 주차 걱정이 없는 단지로 변신합니다. 이제 대전 최고 초대형 대단지로 다시 태어나는 국화 아파트는 총회에서 조합원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한민국 10대 건설사의 명품 브랜드 아파트로 바뀌게 되고, 입주 후 높은 프리미엄은 물론 부와 명예를 승진하는 대전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부촌으로 변신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랜드마크 디자인, 압도적인 조명, 명품 커뮤니티, 지하 주차장 특화, 최고 품격의 시스템 특화, 더 넓어진 단일세대 평면, 대단지 프리미엄, 고품격 하이엔드 마감재 적용, 국가 아파트의 새로운 미래, 명품 아파트를 넘어 소유주님의 삶까지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대전 1등 랜드마크로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가 아파트 소유주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2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만은 부족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 이승근 국화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님과 김학겸 한국 리모델링 협회장님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들어본 뒤에 자유롭게 질문하시는 간단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근 국화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이승근입니다. 제가 오늘 국가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자료는 그 특별법이 아닌 현행법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일단 순서는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아파트는 30년차 접어든 아파트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국가아파트는 5개 단지로 되어 있어서 그 일부 단지에서는 관통도로가 저기 이렇게 있는데 따로따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약간 불필요한 자금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통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관리 통합을 하려면 그 뒷장에서 보시겠지만 그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현 상황으로는 관리 통합이 1,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리모델링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제 재건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얘기하시는 게 재건축을 하면 층수가 두 배 올라가니까 분담금을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치면은 이제 모금을 통해서 또 정밀안전진단을 받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그 세대당 모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통과해서 어떻게든 또 모금을 내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담금을 딱 받으면 이렇게 분담금이 높아져 버리면 이게 동의율이 안 나옵니다. 동의율이 안 나오면 그대로 이렇게 무너질 때까지 이 아파트에 사셔야 됩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또 손해도 안 되는 게 이미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라서 리모델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리모델링은 그 조합 설립 결의서 진구할 때 이미 분담금을 대략적으로 알려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분담금이나 재건축 분담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에서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안전진단 등급이 나와서 재건축으로 선회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안 온다는 거죠. 그리고 리모델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은 모금 각 단계마다 모금이 있는데 리모델링은 그 준비 기간 동안 소유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 설립을 하고 나서 쭉 이제 각종 심의를 받는데 심의를 다 받은 다음에 이때 동의서를 또 얻어요. 이때 동의서가 행위허가 동의서라고 이게 진짜 동의서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를 받고 나서 이제 이때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2주나 준공 입주 이때 분담금을 내는 건데 분담금을 내기 전에 이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마음에 안 든다 하면 팔고서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아파트를 사고도 돈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또 있는데 둔산동은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지금 저희가 용적률이 한 220% 정도 되는데 200%로 치고 300%를 재건축을 할 때 뭐 2개층이 올라갑니다. 2개층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용적률의 한 50% 정도를 임대주택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6층은 임대주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저기 나무 정도의 땅을 또 국가에다가 기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그게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국가아파트 땅인데요. 지금 세이브존은 빼고서 선정을 했어요. 그 재건축일 경우에 거의 한신아파트 이 부분을 그냥 국가에 바쳐야 됩니다. 그 지금 이게 수십 년 전에는 통재건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특별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행법으로는 이 통재건축은 어렵고요. 한 개 단지별로 쭉 해야 되는데 결국은 한 개 단지별로 수십 개의 단지를 하려면 몇십 년이 걸리겠죠. 몇십 년 뒤에는 인구가 줄어듭니다. 이 둔산지구를 통재건축하면은 이제 말로만 듣던 미분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뒤에는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전후 아까 보셨겠지만 이렇게 바뀝니다.
현재 국가아파트는 그 업체들 다 선정해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고요. 이제 66.7%가 되면은 조합이 설립됩니다. 이 조합은 이제 저희가 설립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 여기 오신 소유자분들께서 이제 동의를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학경 한국 리모델링 협회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 리모델링협회 김학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벌써 한 달 전인가요? 우리 추진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오늘 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명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리모델링을 하기 무조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본 건축물의 특성, 그 다음에 건축물의 사용 주기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개념도 그 다음에 목표와 정책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프 사이클을 본 건축물의 특성은 우선요 노후되고 지역에 비해서 생활 환경이 나쁘고 노후가 심한 건축물을 참여할 때는 재개발을 합니다. 지구 지정을 하고 지역을 정해서 완전히 다 헌집을 몰아내고 이제 보통은 이제 공동주택을 이렇게 지습니다. 이거를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개발 다음에 그동안은 재건축밖에 없었어요. 재건축밖에 없었어요. 중간에 우리가 살다가 굉장히 불편한데도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내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랫집이 있고 윗집이 있어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고치는 시점은 그렇다고 아무 때나 고칠 수는 없어요. 적어도 15년 이상이 지났을 때는 문제가 있을 때 고쳤을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문호를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고쳐 쓰고 개수하고 다 할 수 있게 문호를 넓혀준 거예요. 그렇다고 공동주택은 15년밖에 안 된 집을 갖다가 대수선을 하기 위한 다 전면적인 리모델링 한다면 그건 국가적으로도 손해죠. 그렇지만 정말 잘못된 것을 고쳤을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이 그렇게 예정된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2단계로 그러면은 재건축으로 가기 전에 고쳤을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게 리모델링입니다. 근데 리모델링에는 크게 소수선, 중수선, 대수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게 고쳤을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고쳤을 수도 있고 아예 전면적으로 고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국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고쳤을 수 있을 만큼의 이 노후도가 어느 일정 수준에 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수선이나 중수선을 하기에는 좀 더 노후가 많이 진척돼 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재건축을 하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고가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대부분 다 C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가려면 적어도 D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 얘기는 아직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해서 고쳤을 수는 있지만 재건축을 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넘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은 이거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돼요. 너무 위험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되는 게 바로 D등급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건축물 사용 주기를 이렇게 보시면 뭐 다른 거 다 차지하고 현재 이 30년 이상 된 전국의 주거용 건축물이 무려 47%나 됩니다. 그럼 내년이면 더 많아지겠죠. 후년이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미 노후도가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재건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요. 그 사업을 100으로 봤을 때 사실 중요도가 뭡니까? 70%가 금융입니다. 금융. 나머지 30%는 설계라든가 기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금융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자원이 없어요. 저 47%, 전국의 47% 모든 건물을 30년 이상 된 거를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인력도 없고 자금도 없고 자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건축으로 갈 거는 재건축으로 가고 리모델로 할 수 있는 건 리모델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국가가 문호를 좀 이렇게 넓혀준 거예요. 선택은 입주민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안 찍어지네요. 자, 우선 이 비교를 보면 근거는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성격은 리모델링은 건축물 노후 억제 및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한다면 재건축은 노후 불량 구정을 주거 환경에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또 안전진단은 수직 증축을 하는 경우 B등급 이상, 수평 증축을 할 때는 C등급 이상을 받아야만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을 지금 국가 아파트는요 앞으로 한 5년 길면 10년 정도가 지나면 아마 D등급을 받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또 그건 이제 재건축으로 못 갑니다. 반면 재건축은 준공후 30년 이상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30년 이상이 돼도 최소 D등급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 최소 연한은 리모델링은 준공후 15년 이상, 재건축은 30년 이상. 사업 기간은 보통 일반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권리자분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저게 굉장한 차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합니다. 조합 설립 후 청산까지 리모델링의 경우 평균 4년에서 6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조합 설립 후 청산까지 최대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 기존 세대수 리모델링의 경우 15% 이내 분할 또는 일괄 분양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리모델링은 특성상 내가 만약에 35평이다. 그럼 최대 15평, 18평이 늘어났다. 15평이 늘어났다면 50평이 되겠죠. 근데 두 부부가 사는데 지금 35평도 큰데 15평 더 늘어나면 세금만 많이 나가고 에너지 비용만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세대 분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을 잘라서 나는 반만 쓰고 반은 전세를 주거나 아니면 월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주민 전체의 동의가 필요해요. 어떤 집은 그렇게 하고 어떤 집은 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담금을 줄여야 되겠다면 그런 걸 포기하시고 별동을 줘서 그거를 전체를 일반 분양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분담금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용적률 적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공사 방식은 리모델링은 대수선 또는 부분 철거 후 증축할 수 있으며 재건축은 전면 철거 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듣기 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국가 아파트가 5개 단지인데 3개 단지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데 2개 단지는 절대 반대를 하실 경우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D등급이 받으면 리모델링으로 가려고 해도 못 가니까 3개 단지가 빨리 가야 되겠다 할 경우는 동단위로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단지 중에 한 단지만도 따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다음은 증축의 범위는 전용면적 85% 미만은 40% 이내, 전용면적 85해배 이상은 30% 이내에서 증축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재건축의 경우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용적률은 리모델링의 경우는 법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 심의로 결정이 돼요. 이거 이제 여기 우리 이승근 위원장님이 또 대전 고등학교 또 부회장도 되셨어요. 여기 시장님도 구청장님도 다 대전 고등학교 출신이십니다. 아주 인맥이 좋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시장님 잘 만나시고 구청장님 잘 만나시고 여기서 정치하시는 분들을 잘 만나면 어쨌든 용적률이 굉장히 잘 받으실 수도 있다. 그거는 이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조합 설립되는 조합원
능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건축의 경우는 법적 상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종 일반 주거지원 300% 이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건축 기준 완화하는 것도 재건축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조경 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구조물을 보수, 보강하여 현행 기준에 맞는 내진 설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집을 놓고 이미 젖었는데 어떻게 내진 설계하지? 아까 그 포스코에서 하신 거 보셨죠? 지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철골조 아파트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100년 후에, 앞으로 100년 후에 이 국가 아파트를 철거하려고 해도 철거하기가 더 힘들 거예요. 그렇게 보강이 되는 겁니다. 반면 재건축은 현행 기준대로 적합하게 설계하는 겁니다. 그다음 기부채나 리모델링은 없습니다. 왜? 내 집 내가 고치는데 무슨 기부채나 그래요. 이미 그것은 처음에 공동주택을 할 때 이미 다 기부채납을 하셨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이중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할 때는 도로, 공원, 녹지 등 이걸 다 제공하셔야 되고, 또 용적률을 상향해서 요즘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뭐 500% 주네 600% 주네 하죠. 여러분 용적률을 많이 주는 만큼에 최대 50% 이상 임대 아파트 비율을 맞춰야 되고, 또 초과이익 환수. 리모델링은 내 집 내가 고치니까 초과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재건축의 경우는 1억 원 이상은 최대 50% 초과이익 환수를 합니다. 일기 신도시는 70% 한다고 해서 지금 난리들입니다. 조합 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 리모델링의 경우 3분의 2, 그러니까 약 66.8 얼마인가 그래요. 그래서 약 67%의 동의를 받아 설립되고, 조합 설립 같은 경우는 약 4분의 3, 약 75%의 동의를 받아 있습니다. 등기 변동 이런 데도 있어요. 아파트가 우리는 똑같은 평수라도 요쪽 동은 집값이 8억인데 이쪽은 7억이야. 야 그런데 이거 나중에 섞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난 집값이 똑같아. 억울한데? 리모델링은 등기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리를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사시는 분들이 나 나중에 7억, 6억짜리 집하고 같아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법규 정책 경향 보면 요즘 그 대신 안 되는 게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그건 뭐냐면 세대 경계를 함으로써 두 세대를 한 세대로 만드는 거. 옆집 내가 사가지고 터가지고 같이 하는 거 안 됩니다. 윗집 아랫집 사가지고 터서 한 집으로 만드는 거 이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대 분할을 말씀드렸고, 요게 최근에 아까 그 내용 우리 저 내용 중에도 좀 바뀌었는데, 요거는 최근에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1층 필러트가 수평 중층에서 이게 법제처로 의결을 불러서 이건 수직 증축이다라고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홍보 자료하고는 홍보 동영상 자료하고는 약간 이제 차이가 달라졌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죠. 그래서 요즘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조합을 왜 빨리 하셔야 되냐? 지금은 주택법에 의해서 시행돼서 어느 부분은 약간 미진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도 또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조합을 설립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유리한 걸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면서 주택법이 개정이 되고 자꾸 개정이 돼서 또 뭐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어떤 부분은 유리해지지만 어떤 부분은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조합원이 누가 빨리 조합을 설립했느냐에 따라서 먼저 조합 설립하신 분들은 경과 조치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유리했던 거는 제가 그냥 쓰고, 불리했던 거는 새로운 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데 늦게 하면 좋았던 이로운 법들이 다 이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조합을 설립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최근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는 특별법 발의가 되어 있고요. 주택법 개정 이걸 의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빨리 이걸 어디다가 이렇게 청에다가 뭘 하나 받을래도 이게 이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많이 한 데가 없다 보니까 시에나 구청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시간이 하세월로 늘어져요. 다른 지역은 막 6개월, 1년, 2년씩도 갑니다. 그런데 이제 나하고 보시면 안전진단 신청 시 30일 이내 착수하도록 이렇게 주택법이 의원 발의가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은 공포가 될 경우
리모델링 사업은 최소 2, 3년이 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뭐 그냥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터치하고만 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37만 명이 돌아가시고 25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2만 명씩 도시가 1년에 2개씩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낫지 무조건 집만 많이 진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만약에 미분양 나면 2년 동안 분양 안 되면 깡통 되는 거예요, 깡통. 그래서 이제는 안전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그게 지속 가능한 그런 집들을 리모델링을 빨리 하시는 게 유리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 1만 명 느리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근 위원장님과 김학동 회장님의 리모델링 관련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에 앞서서 여러분들 지금 단상 앞에 보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리모델링 관련된 전문 위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견 한국리모델링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정상기 한국실내환경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이인영 한국기술사회 부회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허지호 한국녹색건축기술협회 부회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한국한기산업협회 이중훈 박사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부자선 분당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주택사업 박사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금융파트 분야십니다. 현영홀딩스의 조규현 대표님이십니다.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김영주 평가사님이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세무법인 1의 이우진 대표 세무사님이십니다. 다음으로 토문건축사 사무소 홍창성 단장님이십니다. 종합건축사 사무소 AA 박희욱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삼정ENC의 문기용 이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승근 국화부터 리모델링 추진위원입니다. 네, 지금부터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편하게 여러분들께서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을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여러 분야의 전문성 가지신 분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진행을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우리 리모델링 업계 이제 좌장이신 김학겸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해당 분야의 위원님들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지금부터 간담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은 한국리모델링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학겸입니다. 이 많은 간담회를 갖지만 아마 이런 간담회 자주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 가면 자기들끼리 뭐 몇 마디 떠들다가 그냥 대충 끝나고 그러는데요. 저희 국화아파트 우리 세 번째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저희는 한국리모델링협회 최고의 전문가 집단, 그 다음에 주거환경연구원의 최고 전문가 집단이 오늘 이 자리에 배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질의를 받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까지 답변을 하는 Q&A 시간을 길게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나 궁금해 죽겠어. 뭐가 궁금해 죽겠는데 뭘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오실 때 이 책을 받으셨죠? 이 책을 받으신 책을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셨을 거예요. 보시면서 또는 이 책 이외에라도
평소 내가 리모델링, 재건축 이게 궁금했어 라고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책자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여기에 그 번호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몇 번 질문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여기에 전문가분들이 각기 자기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에 계신 분들을 제가 직접 소개를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또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슴없이 질문해 주십시오. 돌아가시고 나서 또 물어볼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저희가 한 30분, 한 40분 정도 동안 계속 할 거니까요. 자, 먼저 좀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시는데 부분적으로 저희가 사실 국가 동성 라이프 이렇게 다 달라서 동요율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찬성하는 단지 위주로 한 3개 단지나 이렇게 먼저 추진이 되고 반대가 많은 경우 좀 나중에 보고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들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먼저 뭐 반이든 뭐 3분의 2든 일부가 먼저 추진이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동의율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 동성 같은 경우, 동성 라이프 같은 경우는 40% 중반 정도 되고 신동아 같은 경우, 신동아나 한시 같은 경우는 30% 중반 그리고 구성 같은 경우는 20% 후반 정도 되는데 이게 각 그 단지별로 동별로 하려면 다 75%가 넘어야 됩니다. 동별로 75%가 넘어야 되는데 그 정도 한 70% 정도 가까이 되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지금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국가아파트 이사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 녹물 때문에 한 필터를 끼고 일주일이면 그게 다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배관 같은 것도 다 새로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 배관을 사용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요거는 우리 토문 설계 맡으신 토문 쪽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동호주도의 홍창돈 단장입니다. 아까 말씀한 그 파이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어떻게 그 배관들이 이제 그 구성되어 있냐면 계단실이나 승강기는 쪽에 있는 그 배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은 대부분이 지하에서부터 그 세대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관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세대로 들어가 있어서 화장실에 있는 그 덕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대부분이 세대 내에서 쓰는 물들, 우수라고 하는 오수 이런 것들을 빼는 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화 있는 부분들은 공급해 주는 거 아니고 세대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배수를 하는 그런 건데 간단히 답만 말씀드리자면 전부 다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답변 드리나요? 네, 배관을 모두 다 교체한다는 뭐 사실상 기존 건축물 뼈대를 남겨놓고는 다 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뭐 좀 쓰다가 또 연한이 들어오면 또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수선은 기존 건축 그 골조를 내비두고는 전면적으로 모두 해체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듯이 새롭게 완전히 바꿔주는 겁니다.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 금융 쪽에 대해서 저기 계신 말 네. 예, 이단 예산은 저 오연평이라고 합니다. 작년 그 3월달인가요? 저 평등수련회에서 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제일 궁금한 것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사를 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사실 그 궁금하거든요. 이제 기존 추가되는 비용하고 기존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아마 얼마만 모르지만 대부분 대출 많이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문제는 우리 금융 전문가이신 우리 조규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 이게 금융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그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지적하신 거는 그 기존에 내가 금융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사를 가느냐 이걸 질문하신 거죠? 예.
네. 조기현 대표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시작을 해서 이제 동의서가 다 받아진 상태에서 이주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돈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주비는 지금에 있는 내 아파트의 평가 금액의 60%를 이주비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60%를 가지고서 기존의 빚을 다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빚을 다 갚고 남은 금액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은 그 돈으로 세입자를 내보내시면 되겠죠. 근데 사시는 분들은 기존 대출금이 있을 거예요.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지금 평가 금액의 60%를 이주비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에서 기존의 빚을 갚고 남는 돈으로 이주를 하셔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네, 아까 저 뒤에 또 한번 여성분. 네. 저는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60%의 금액이 전세금이 60%를 넘어버리면 나머지 차액은 저희가 따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기본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가 금액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평가 금액을 평가사가 이제 다 평균을 내서 평가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의 60%를 은행이 대출을 해줘요. 근데 지금 최대한은 70% 허그가 보증을 해주면 최대한 70%를 보증을 해주는데 은행은 60%밖에 대출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60%에서 다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기 집이 가격평가에서 8억이 나왔다. 그러면 4억 8천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거죠. 4억 8천 가지고 전세를 갚아주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용 면적이 32평이 85제곱미터지요. 그 전용 면적이 32평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금 그 건축을 하면 전용 면적이 얼마 정도로 늘어나나 100평미터 이상으로 늘어나 이게 궁금하거든요. 32평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책자에 85평미터 이하잖아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100평미터가 되는지 저희가 드린 책자에 8페이지에 보시면요. 35평형은 45평형으로 10평이 늘어납니다. 보통 이게 9평으로 전용 뭐 정확하게 뭐 딱 이렇게 저희가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0.몇 평 뭐 이렇게 차이는 있는데 통상 10평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40평 되겠네요. 32평이면 지금 35평이 45평이 되시는 거죠. 32평이 45평이 된다고. 32평이면 보기에 이제 한 10평 정도, 우리가 42평 정도. 예, 감사합니다. 예, 국가 사는 집주인 중에서는 젊은 그 세대 같은 경우 이제 학교 다니는 그 세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일단 뭐 문정중이나 아니면 삼천초 여기 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여기 국가 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몇 년 동안은 다른 데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그 이주가 하더라도 기존에 그 문정중이나 아니면 삼천초 여기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 해도 주소가 여기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다르게 이제 멸실이 안 돼요. 그래서 등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여기로 놔두시면 이제 학교를 여기서 다닐 수 있겠죠. 근데 뭐 전세 대출을 받으셔서 주소를 옮겨야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못 다니는 겁니다. 아이가 너무 멀리 가 있는데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 할 때쯤이면 이제 그 다른 데 노후도가 더 심해질 거예요. 노후도가 더 심해져서 이제 전세 가격이 엄청 낮아질 겁니다. 뭐 이제
가랑 아파트나 뭐 청설 아파트나 만약 가만히 있는다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수선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엄청 노후화가 되겠죠. 그럼 전세가가 낮아질 거고 거길로 이제 전세를 가면은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핵심은 지금 움직여야 나중에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합니다. 네, 저기 분당에서 오신 한솔 주금 5단지 추진위원장님이신가요? 조합장님. 죄송합니다. 조합장님. 사실은 이렇게 제가 지금 뭐 호갱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30평 이하의 평형으로 다 구성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이주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조합장님? 저희는 사업을 하다가 결정한 환자가 있어서요. 원래 이주를 한 1년 반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매도청 소송은 다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이주를 지금 분당에서 3단지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4단지하고 그 다음에 늪지 3, 4단지 이주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 달에. 3단지가 다 이미 됐고 무지개 4단지 같은 경우 5개월 전에 이주가 돼서요. 지금 펜스 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 30평 그거에 이제 관리 처분인가가 날 때 우리가 30평이 이제 증축이 됐을 때 36, 7평을 받는다고 보면 그때 그 예상했던 추가 분담금과 그 추가 분담금이 나오려고 하면 그 평형에서의 일반 분양가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금액이 추가 분담금이 얼마며 그때 일반 분양가는 얼마를 예상하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그 단지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공사비가 558만 원, 지금은 불가능한 금액인데 제가 그렇게 558만 4천 원에 본계약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반 분양분을 4천에서 5천 정도 보고 그 리모델 후에는 한 36평, 그러니까 지금 84제곱미터 저희가 36평형으로 이제 증축을 했거든요. 요거를 한 저희가 12,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추가 분담금은 얼마 정도? 추가 분담금은 실질적으로 몇 천인 세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몇 억인 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희가 중축을 최소화하는 그런 타입이 있고요. 그런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축을 최대한 많이 하면서 또 별도적으로 저희가 그 세대를 중축을 하는 그런 타입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3억 이상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에 따라서 그 향후에 분담금 내는 비용도 다르지만 그만큼의 어떤 미래 가치는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한 건데 결국에는 이제 별도로 신규로 만들어지는 별동이 있을 때 신축이 있을 텐데 그 신축은 전체적으로 일반 분양을 하기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계신 조합원들에게 우선권을 주신 건지. 예, 저희는 그 신축을 우선은 이제 일반 분양을 이제 15% 정도 하기로 돼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준해서 이제 저희가 별도동을 만들면서 저희는 이제 복층형이 되는 이제 그 리모델링에서 아주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층을 설계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작은 평수는 17평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라인이 8개인 라인이 있고 6개인 라인이 있어요. 그럼 이 세대를 증축을 해줘야 되는데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위아래 층을 한 집으로 만드는 우리가 그 일반 주택을 2층으로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일반 주택 있잖아요.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저희가 그
17평을 25평으로 증축하는 이제 그런 설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세대는 없어지잖아요. 1.5면 2.1 세대로 만드니까는 그 소멸되는 세대를 별도로 짓는 이제 신축동으로 이제 배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신축동을 조합원한테 분양을 다 하는 전제에서 신축동이 일반 분양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요. 신축동을 우선 배정을 조합원한테 한다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질문 전에 좀 구현해서 좀 제가 경험자로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차이는, 리모델링은 조합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리모델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재건축은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그 인허가관청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과정이 뭐 실질적으로 뭐 짧게는 15년에서 길게는 15년 준비 과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을 단순 비교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착공해서 입주까지를 이렇게 비교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그 리모델링은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2, 3년으로 짧다라는 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적용의 완화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로티는 예전에 수직 중축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수직 중축으로 강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뭐 5년 전에 서울에서 리모델링 다니던 막 그 용적률이 기존 용적률이 300% 이상 되는데 용적률에서 500%까지 줬어요. 그래서 이게 적용을 완화를 받아서 했는데 그 리모델링 장점이 그거였었거든요. 근데 요즘 리모델링 단지가 많다 보니까는 이제 정부에서 규제 아닌 규제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신다 그러면은 빨리 하셔라.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거 환경 개선이거든요. 우리가 주차장 실질적으로 저희 단지 같은 지하 주차장 3층을 지하 주차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거 환경 지금의 주거 환경이 되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농물 나오고 저희도 뭐 배관이 썼기 때문에 그 배관 안에 스킬이 많거든요. 여기도 지금 뭐 북한도 그런 것 같은데 우선은 삶의 질이 되게 떨어져 있어요. 그걸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또 특수하더라고요. 집원을 하는데 단지가 그 5개로 나눠져 있다 그래가지고 조금 처음에는 이런 단지도 있나 싶었는데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때 관리동을 같이 쓰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요 관리주체가 각각인 요런 우리가 뭐 동별로도 이렇게 리모델링 할 수 있지만은 이왕이면 같은 집원에서 그 관리주체가 다르더라도 한꺼번에 리모델링 해서 새로운 단지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2배 이상 되지 않겠나 그런 예상입니다. 이상인데. 네, 아까 그 질의하시려고 말씀하신 게 네, 저 2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 간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부담금 관련돼 가지고요. 국아파트는 거의 한 30-40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대가. 그러면 이 분담금 같은 경우가 언제 결정이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평균적인 부분이 여기 유인물 사항에 있는 걸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건지 일단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 사항은 제가 지금 C층에 살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은 이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으로 지금 뭐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12층으로 배정을 받는 건지 추가 15%에 대한 부분이 증축이 될 경우에 이에 대한 부분이 기존 소유자들은 뭐 저층이 아닌 고층으로 배정이 되는 건지 일단 2가지 궁금합니다. 70층 말씀하시는 거예요? 층수. 그렇죠. 자기 집 층수에 그대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는 거죠. 그게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배정이 되는 건지가. 아니 등기가 안 변한다고요. 예. 자기 집 등기가 뭐 A동 501호다 A동 501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지금 회장님 말씀대로 자기 집 자기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저희 사업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제 별도동을 이제 져야 되잖아요. 그럼 별도동이 들어서는 씀으로써 기존 그 동의에 뭐 일주 침해라든지 이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또 라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축동을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권리변동 계획이 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에 의해서 형평성을 맞춰드린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집 내가 들어가되 별도동이 생김으로써 불이익이 생기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권리변동을 통해서 형평성을 맞춰드리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플로팅 구조가 일단 들어가는 부분이면 뭐 거의 아직 기존보다 좀 올라가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필로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직 중축이거든요. 이제 저희도 이제 필로티인데 저희 수직 중축이 아닌 수평 중축이에요. 근데 이번에 국토부하고 어느 조합에서 지휘를 한 게 법제처에서 수직 필로티도 한계층 수직 중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수직 중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그 어려움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 안전성 검토는 실질적으로 저도 수축중 한계축하면서 3년 싸워왔거든요. 뭐 삭발 도망까지 해가면서. 근데도 결국은 제가 관철을 못 시키고 수평중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한 층을 필로티 한다는 것은 수직중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그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조합 집행부가 잘 그 결정을 하셔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제 조합 설립되고 나서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돼야 이제 그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 시위를 받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시위를 통해 가지고 용적률이 결정이 돼요. 용적률이 지금보다 더 지금 그 분담금은 300%로 기준으로 잡은 거라서 최대 320%까지 지금 받을 수 있다는 그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면 분담금 더 줄 수가 있는 거고 그건 아직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단계고요. 그리고 그 14층은 2개층까지, 15층은 3개층까지 수직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안전진단을 그 받아봐야 결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15층 기존에 15층에 살고 계셨는데 3개층을 증축이 돼서 18층이 됐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15층이 18층으로 가는지 아니면 1, 2, 3층의 그 분양을 어떻게 할지 그거는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까 전에 그 동의율이 아까 뭐 단지별로 30%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전에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잘 몰랐었는데 그게 75% 이상이 돼야지만 조합이 되잖아요. 그게 반대하는 이유가 거의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재건축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냥 여기 살고 싶다, 이대로가 편하다, 돈을 내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일단 리모델링에 대해 잘 모르세요. 아예 그냥 리모델링이 무슨 인테리어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세입자분 내보내시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그 사업 진행 단계별로 그 시세가 증가하는 걸 보여드렸거든요. 그 그래프로 시세가 증가하면은 그만큼 감정평가율도 높아집니다. 감정평가율도 지금보다 높아져서 굳이 지금 기준으로 그 전세입자를 못 내고 될 것 같다라고 걱정하시는 거는 좀 이른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세가 올라가는데 그 노후도는 변하지 않으므로 전세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갭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 올라간 만큼의 60%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신 그 사업비 아까 질문하셨죠? 우리 조 대표님께서 그냥 종합적으로 그냥 금융 쪽에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까 이제 이주비 얘기하셨는데 이주비는 감정가의 60%가 원칙이고 대부분의 조합을 한 95% 이상은 거의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제 모든 조합을 보면. 근데 이제 과다 채무자가 소수 발생되는데 그거는 이제 조합에서 별도의 대책을 세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그 감정가 60%가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어려움이 없는 금액이고
본인이 이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에요. 그 60%라는 게. 네, 그리고 이제 부담금 얘기가 나왔는데 부담금은 지금 결국 행위변동 효과가 나와줘야 시공사도 정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조합원들이 별도를 갈지 안 갈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야 부담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부담금도 우리가 이제 사업비를 빌려와요. 이주비를 빌려오듯이 사업비도 빌려온다고요. 그 사업비에서 부담금도 또한 빌려와요. 그러니까 부담금은 정해지면 뭐 아까 한서보다니처럼 1,000만 원대에서 억대까지 다 이제 다 나오듯이 그 정해진 금액의 10%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거, 본인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나머지 금액은 다 사업비에서 충당을 하게끔 모든 조합들은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부담금 총액의 10%는 본인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입주할 때 준비가 되는데 그러면 빌려간 돈 이주비 60%와 부담금도 10%만 되고 나머지 90%는 다 빌려서 충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주할 때는 그 돈을 다 다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아파트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올라간 가치의 또 60%를 대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니면 전세를 놓던가. 근데 이제 다른 아파트들의 모든 경우를 보면 종후 가격의 60%를 하면은 먼저 가져간 이주비 60%와 부담금의 10%를 뺀 나머지 90%를 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60%를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돈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주비로 받은 60%와 내가 부담할 부담금의 100%의 돈을 다 충당을 하고도 통상은 남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시면 되고 아니면은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또 새로운 아파트는 고가의 아파트니까 전세금도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럼 전세 가서 그 돈을 갚고 돈이 남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 75%를 행위허가할 때가 75%가 필요한 거고 지금은 조합을 설립하는 데는 3분의 2가 66.8이 약 67% 보면 한 67% 정도가 동의율이 나와야 조합이 설립이 돼요. 근데 조합 설립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한 4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27% 정도가 고가 아파트는 지금 동의가 안 나오는데 거의 다 왔는데 그 마지막 턱에 걸려서 못 가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의를 해주신다고 해서 이게 동의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조합이 설립이 되고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또 행위허가를 할 때 또 동의를 해주실 때 그게 진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선 조합을 먼저 설립을 해주셔야 이 종전 자산 평가도 달라집니다. 집값도 달라져요.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조합 만들어 놓고 이사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고가 아파트는. 이게 오래돼서 요 일정 기간, 앞으로 몇 년을 혹시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다른 지역이 D등급을 받으면 고가 아파트도 D등급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럼 D등급을 받으면 못 갑니다. 리모델링. 그럼 D등급을 받고 나서 또 다시 15년이 있어야 재건축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 기다려서 몇 년 더 기다려서 재건축으로 가지 좋아해요. 근데 몇 년 있다고 재건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다는 것이지 그게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청산 절차까지 평균 15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아파트 준공서부터 거의 한각 걸리고 60년, 50년이 된
이렇게 하느니 지금 삶의 불편함도 해소하시고 이게 조합만 설립돼도 총전 자산 평가가 올라가시니까 이 아파트, 국가 아파트의 가치 평가가 이 지역에서 올라갑니다. 계속. 그래서 건축 시민이라면 또 집값이 올라가요. 아까 위원장님이 그 사이클을 보여드렸듯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종호 자산 평가는 종전 자산 평가 대비 미니멈 2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5배, 10배도 올라가는데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미니멈 2배에서 2.5배, 3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먼저 가셔야 되는데 시점의 차이가 저희가 협회에서도 계속 와서 저희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리모델링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도 그렇게 그냥 무한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조합을 설립해놨어요. 나중에 이거 해봤더니 이거 아니다. 그때 안 하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또 다시 동의를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국가 아파트가 아까 보였던 그런 좋은 아파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은 아직 안 되고 그럼 현재 리모델링으로 할 수 있는 조건 반사적이 있을 때 빨리 조합을 설립을 해서 이 국가 아파트의 가치를 올려놓는 것이 여기 권리자분들이 스스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고 올리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과 참석 패널분들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법리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74조에 대해서 변호사로 오신 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법 74조를 그냥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해주시고 거기에 대비책이 뭔지 한번 해주세요. 잠시 그 조항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 오셨어요? 오셨고요. 바로 찾으셔야 되잖아요. 머릿속에 항상 변호사님 갖고 계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분 먼저 질의 받고 찾으시면 답변. 그러면 내가 또 다음 문제를 또 할게요. 찾을 때까지. 그럼 지금 이제 각 단지별로 그 자산 가치가 다 틀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분양가 책정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또 두 번째는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수직 증축은 거의 불가능할 걸 보고 수평 증축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좀 동굴식으로 설계가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그 함정을 어떻게 피해 나가실 건지. 그러면 선호도가 지금 30평 같은 경우도 만족스러운데 거기다 돈 투자해가지고 동굴식으로 빼냈을 때는 그때는 선호도를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추진위원장 이승근 위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먼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주택법 조항은 이제 변호사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식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용적률이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조합 설립된 뒤에 심의를 통해 가지고 그 시공사 선정됐다가 심의를 하는데 그 분당 한설주거 5단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분담금이 다 다른 이유가 어떤 분은 조금만 넓히고 싶다. 그러면 조금만 넓히는 거고 그러면 분담금이 적겠죠. 근데 나는 다 그 주택법에 근거해서 30%까지 다 넓히고 싶다. 그러면 분담금이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굴형이 싫다 하면은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 동에 대해서는 좀만 넓히면 동굴형이 안 되는 겁니다. 분담금은 물론 다른 그 동에 비해서 적겠죠.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 보고서. 자 그럼 개별동으로 그럼 설계 증축을 한다는 얘기인데. 전체 평수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601동이라고 합시다. 그럼 601동에서 전부 앞뒤로 증축이 다 되는데 내 집만 그러면 그게 줄여들여서 뭐 30평이 뭐 35평이나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 동에 해당하는 의견을 다 수렴을 해야죠. 그 한 층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좀 세워서 리모델링을 좀 설계해 주시고 네. 또 아까 얘기대로 각 지역마다 자산 가치가 다 틀리는데 쉽게 해서 도로가에 있는 한신하고 저 밑에 있는 동성이나 신동아 같은 경우에 가격 차이가 지금 현재도 1호수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그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하실 건지 또 덧붙여서 내가 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리모델링 됐을 경우 가뜩이나 지금도 층고가 낮아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 층고를 어떻게 할 거고 또 내벽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그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네. 저기 수평 중축으로 인해서 이제 동굴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예전에 있던 우리 생활 그 패턴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없던 실들이 지금 신축 아파트들을 보시면 뭐 드레스룸이나 뭐 팬트리, 그다음에 파우더룸, 다용도실, 수납 등 그 사이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투베이로 된 것이 앞뒤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공간에 들어가서 그 삶을 쾌적하고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실들이 많이 필요하게끔 우리의 생활 패턴이 이미 많이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베이로 됐다고 해서 동굴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투배로 되는 부분이 그대로 늘어나면서 또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일부 늘리면서 일주로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삶이 진화되면서 필요한 우리들의 그런 여러 실들, 새로 생긴 실들이 그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굴처럼 된다고 해서 이게 그 삶이 어려워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다. 그리고 혹시 그런 좀 윤택한 삶을 할 수 있는 실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있는 그대로 그냥 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영위하지 못하고 우리가 좀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같은 배로 동굴식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더 좋은 실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재산 가치는 엄격하게 증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들이 뭐 성공하는 사례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굴식으로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조금 그렇게 많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건축 개인적인 부분에서 어떤 질문을 하셨죠? 네? 층고는 당연히 우리가 슬라브를 쭉 부셔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층고를 넓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해서 우리 내부를 좋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우리가 층고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전 세대가 다 힘을 합해서 그 층고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좀 더 쾌적하게 또 커튼홀 같은 경우도 환기 시스템이 장착이 된 그런 좋은 시스템을 쓰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층고를 최대한 넓히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특별히 바뀐 게 뭐냐면은 이제 소방 설비, 스프링클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층고가 낮아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층고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배관들이 들어가는 부분만 일부 낮춰서 우물 천장식으로 맞춰서 오히려 좀 내부 인테리어적으로는 간접 조명도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쓸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층고를 낮출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 설비까지 갖추게 되면 우리의 안전, 비상시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안전한 공간에서 살 수 있다는 더 좋은 것으로 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할 때 좋은 건 뭐냐면 우리 내부의 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우리 1층에다가 다 지금 지상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지상 주차 부분이 전부 1층은 조경 녹지화 할 겁니다. 그러면 1층에서 차는 비상시 외에는 다니지 않고 공원처럼 유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차가 현격하게 부족할 텐데 그게 지하로 2층 됐든 3층 됐든 4층 됐든 적정한 그 주차 대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지하의 주차가 확보가 되고 전체 코어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쾌적한 주차 그리고 1층이 우리 공원 녹지화 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리모델링의 장점이 있고 지금 신축 아파트에 비교해서 그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게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베이인 거를 우리가 뭐 3베이로 넓히거나 층고를 넓히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랜 시간 기다려서 될지 안 될지 또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기다렸다가 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좀 더 좋은 컨디션을 가져가는 것이 지금 국가 아파트에서는 리모델링으로 재건축으로 가보다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건축을 했을 때 커다란 단점이 뭐냐면 용적률에 대한 것입니다. 용적률을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에서 300%를 찾으면 전부 다를 조합원이 가져가거나 분양을 해서 분양분에 대한 것들을 그 수익금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분양을 팔아서 그 부분을 분담금을 줄여서 좋은 컨트롤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100% 다 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재건축은 일단 땅을 10% 이상을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 땅을 뺏겨야 되고 10%를 그리고 같은 용적률이 300%라고 하더라도 땅이 적은 상태에서의 300%와 땅이 온전히 있는 상태에서의 300%는 용적이 다른 겁니다. 땅을 10% 뺏기면 용적을 30%를
자체가 틀리다. 그리고 제게 재건축을 했을 때는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받아서 300% 100% 찾을 수 있는 건데 그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50%를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의 반 25%는 임대주택으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분양할 수 있는 용적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면 국가아파트 제가 배치도 분석해 보니까 별동으로 준축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양쪽으로 수평으로 준축할 수 있는 부분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는 아파트가 국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땅 뺏기고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뺏기는 것보다 훨씬 좋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인데 다음은 아까 말씀하셨던 주택법 74조에 대해서 김정우 변호사님이 짧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주택법 74조 내용은 사실 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관련돼서 주택 시장이 이제 불안정해지거나 또는 그 지역에 이제 주택이 부족해지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그 시기 조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를 들어 대전이니까 대전시장에게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을 하거나 또는 여기 또 서구죠. 이제 서구 같은 경우 서구청에 관련돼서 뭐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또는 리모델링 관련돼서 행위허가 그것을 변경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사정을 감안해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자 그럼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 수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전세달원이 나타나니까 지금 2,900세대가 다 옮긴다 이거예요. 그럼 전세달원이 발생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했을 때 지자체장이 지금 이 사업을 잠시 보류시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 대비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이승근 지회장이 해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 다른 아파트들은 리모델링을 추진 안 하고 있죠. 이제 5에서 10년 뒤에 다 재건축을 하면은 그러면 그 아파트들도 똑같이 그게 적용이 됩니다. 2,900 몇만 세대가 동시에 간다고 하는데 그럼 그 아파트마다 다 이제 규제를 하겠죠. 그러면 저희 아파트가 국가아파트 지금 5개의 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 5개 입주자들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소통도 좀 어려워요. 어려운 상태니까 저희가 엄청 맨 뒤로 갔다고 밀린다고 쳐요. 그러면 재건축은 한 50년, 30년 그러니까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더 규제가 온다는 거죠. 리모델링 2,910세대는 그러니까 저희밖에 리모델링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못하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보완 설명 좀 드릴게요. 세대란이 나왔을 경우 거기서 대비책이 어떻게 되겠어요? 3,000세대가 다 이주를 수요전 제가 조금 보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저희 분당의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리모델링 할 때 그렇지 않아도 이주 대책을 저희가 성남시에 요구를 했어요. 그 실질적으로 이주 대책을 하려면 이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어디다는 가지고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분당에서 3개 단지가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2,500세대거든요. 이주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4개월 만에 3개 단지가 다 이주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주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까 전에 다른 두 분 계셨잖아요. 혹시 지 꼭 하셔야 되나요? 지금 이제 대화의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또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아까 두 분이셨잖아요. 두 분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두셨던 두 분. 지금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집도 있고 또 전세를 놓고 있는 집도 있을 텐데 조합 설립 이후에 공사 시작할 때까지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건데 1년인가 2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잡나요? 어떻게 거기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걸리면 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은 이제 이주 개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주 개시 공고일로부터 이주할 수 있는 기간을 통상적으로 4개월을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짧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 그 분당의 경험에 의하면은 4개월 만에 2,500세대가 다 이주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주 시점은 지금서부터 이제 사업이 뭐 빨리 되면 빨리 되는 거고 또 뭐 아니 말씀을 안 했는데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 아, 법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건 조합의 재량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합에서 뭐 6개월이면 6개월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건 조합의 재량행위입니다. 그러면 조합하고 그 상의를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조합 집행부에서 모든 절차를 다 이제 만들고 그거를 이제 조합원님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하고 해서 그 저기 뭐 최적의 상태가 도출된 걸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높여드리는데 그 공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그 실내 구조가 그대로 하는 건 아니죠? 말하자면 포베이스라든가 그렇게 변경이 됩니까? 예, 그 먼저 그 우리가 내력벽 철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내력벽은 세대하고 세대 사이 내력벽이 있고요. 세대 내 내력벽이 있거든요. 세대 내 내력벽은 되게 자유롭게 해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세대 내의 평면은 획기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소통하신 것 같은데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아파트 대수선을 한다면은 기존 철골 콘크리트 구조에는 다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저희 그 진취인도가 좀 사실 협소한데, 그럼 기존 상가를 이렇게 변경하면서 그 진취인도가 좀 커지는 건지 그거 궁금합니다. 상가는 뭐 제재가 지금 때 항상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동의가 되고 합의가 돼서 그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서로 협의하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상가 부분들이 좀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건 뭐냐면 그분들이 그냥 철거하고 나서 그 영업을 못하는 영업 보상금까지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위와 조합과 진행을 하면서 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진실로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우리가 좀 수직 긴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그냥 유지하고 있지만 수평 긴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데서 이제 앞뒤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그 끝세대에 있는 부분을 한 배이 정도 넓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데 지금의 있는 것보다 더 넓어지기는 쉽지가 않죠. 그게 이제 상가 부분을 서로 합의가 잘 돼서 그리고 이제 해체를 같이 하는 걸 동의를 하게 돼서 다른 위치로 옮기기 전까지는 기존에 있는 건축보다 더 좋아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에서는 기존 세대 간의 옹벽하고 기존의 내력벽들이 중요하게 차지하는 벽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조식이 아니라 그 옹벽식 내력벽이 위에 있는 슬라브를 하중을 받아서 기초까지 전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아야만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력벽을 철거하게 되면 그 내력벽이 잡고 있는 슬라브까지도 같이 철거해야 되고 그게 전체 다 철거해야 되는 좀 대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이제 심의를 통해서도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에서도 내력벽을 되도록이면 해체하지 않고 기존의 내력벽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걸 하는 거를 좀 그 심의 통과하기가 쉽고 다만 모든 벽이 다 내력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구분을 해서 내력벽을 제대로 유지를 하고 비내력벽을 해체를 해서 내력벽을 좀 더 좋게 만들어 갈 거고요. 그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 내력벽의 일부를 해체를 했을 때에 내부 공간이 되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를 좀 많이 드는 걸 감수하고라도 그 내력벽을 해체해서 그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궁금한 거는 그왜 그 수도나 전기 그런 배관시설은 다 교체되는 거죠? 다 교체합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력벽이랑 벽막 그런 거 바닥은 층간 소음 같은 경우는 그 층간 소음재들이 요새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층간 소음재들이 조업들이 많이 나왔고요. 우리는 비내력벽하고 슬라브는 기존적으로 해체를 안 하고요. 그다음 신축에서 하듯이 콘크리트가 타설이 되면 신축에서 하듯이 층간 소음재 다 깔거든요.
그런 것들은 골조만 남겨둔 상태에서 다 그걸 보강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요.